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험 앞두고서 우리가 지금 12회차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 다 풀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시면서 그 문제마다 내가 생각했던 이 문제의 포인트와 또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파악하시면서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 전체가 구성이 맨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수분,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다음 지질, 다음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효소, 색소, 갈변, 맛, 향, 독성,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기능성, 식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수분 파트는 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여기도 뭐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사이로 해서 문제가 배분이 되죠. 비타민, 무기질, 또 이렇게 나오고요. 효소, 색소, 갈변, 맛, 그 다음에 뭐 향, 독서 이쪽에서도 이쪽 파트에서도 각각 뭐 한 문제 정도씩, 물리적 성질, 여기도 이렇게 있어서 보시면은 뭐 두 문제라고 봤었을 때 6, 10, 14, 15,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해서 20문항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주요 키워드는 수분 활성도라든지 물 분자의 구조라든지 자유수 결합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탄수화물의 경우에도 탄수화물의 여러 가지 뭐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조, 기능, 분류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출되어 있던 파트는 이런 식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어떤 문제에 뭘 물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수분 활성도, 워터 액티비티라고 해서 우리가 AW라고 하죠. 그래서 AW는 순수한 물은 1하고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물 속에서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증식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어떤 식품이라면 반드시 물이 아닌 이상 무엇인가는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이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세균의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는 0.9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있었을 때 세균이 좋아하는 0부터 1까지 있었을 때 0.90, 0.88, 그 다음에 0.80 이렇게 만약에 쭉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높은 쪽에서 있는 것이 세균, 그 다음에 즉 세균은 0.9보다 높은 쪽에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0.88에 해당이 되는 것은 효모,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수분이 조금 적은 거에서도 증식하는 것이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 그래서 바로 세균은 0.90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91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수분 활성도는 용질의 몰수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수분 활성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AW를 계산하는 방법이 물의 몰수, 워터 액티비티, 물의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거든요. 따라서 용질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MS 쪽이 커진다. 그럼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가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AW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데 그러면은 이거 몰수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몰수는 농도 또는 몇 퍼센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함량을 바로 그거에 해당이 되는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뭐 4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분이라는 것은 H2O에 해당이 되고요. 물 분자는 18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 값은 물의 수분의 분자량 값은 18이고 농도는 40을 퍼센트라는 것은 100 중에 얼마가 들어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8분의 40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법 뭐 이쪽 MS 쪽이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AW는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수분 활성도는 용질의 몰수가 높게 되면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네요. 마이야르 반응 갈변 잘 물어보잖아요. 수분 활성도가 0.6, 0.7일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따른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0.6, 0.7 범위에서 이거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0.67 범위가 벗어나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가장 높았었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마이야르 반응의 특징이었었잖아요. 정답은 3번. 다음 2번 보시면은 BET 포인트보다 수분이 적은 단분자층 영역에서 지방산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보시면은 먼저 그럼 여러분들 BET 포인트, BET 영역이 뭔가라고 봐야 되죠. BET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AW 수분 활성도와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이걸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0.3 정도 혹은 0.25 정도 그 다음에 0.8 정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쪽을 1영역 여기를 2영역 그 다음에 0.85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3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여기 1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분 활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단분자층이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복수 분자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는 수소 결합이 주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유수 영역에 해당이 되면서 이꼴 모세관 수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BET 영역은 0.3에서 0.4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1과 2의 경계 범위로 들어가요. 경계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1에 가까운 영역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분자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래 BET 영역은 AW 0.3에서 0.4 정도였어 라고 해서 얘는 단분자층이기 때문에 1영역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막에 있어서 수분이 촘촘하게 가득 빈자리 없이 다 차 있어서 이 식품에 해당이 되는 단면을 수분이 이렇게 다 채워주고 있는 것을 바로 BET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위로 물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복수분자막을 형성하게 되는 이 영역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BET보다 0.3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물이 비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자리를 통해서 바로 광선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금속 물질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지질의 산패를 촉진하더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낮아지는 쪽 BET 영역보다 작은 쪽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선의 특징은 잘 시험형 문제에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지질의 산패 같은 경우에는 0.3, 0.4에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낮았지만은 수분이 낮아져도 올라가고 수분이 많아져도 올라가는 것이 지질 산패 곡선의 특징이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분자층 영역에서 수분보다 적은 그랬기 때문에 낮아지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영역에서는 햇빛을 받아서 쉽게 감광제. 자, 영어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포토 센스타이저라고 했잖아요. 쉽게 발현을 한다, 쉽게 반응을 한다, 이런 거 맞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모세관 응축이 일어나 산소가 활성기에 쉽게 운송이 된다라고 했는데 모세관 응축이 일어나는 것은 3영역의 특징이지 이쪽 작아지는 쪽의 영역의 특징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2번이 틀린 답이네요.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량 금속의 촉매작용을 억제시키기에 불충분한 수분 때문에, 즉 맞죠 이걸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광선도 들어갈 수 있고 빛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도 들어갈 수 있다. 구리, 철 이러한 것들이 특히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식품 성분이 직접 공기 중에 산소, 바로 여기를 통해서 광선, 산소, 금속 이러한 것들이 쉽게 만나버린다 이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는. 다음 3번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중 변성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탄수화물의 특징에서는 탄수화물은 이렇게 빛을 쬐었을 때 일정 방향으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 왼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각각의 고유한 돌아가는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질을 갖는 것들은 바로 부재탄소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세요. 쭉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였었냐면은
변성광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 육각형 고리에 해당이 됐던 포도당 같은 경우에 이 1번 자리에 생겼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었잖아요. 1번 자리에 생겼던 이 헤미아세탈, 이게 쭉 이렇게 고리 형태로 CHO 2, 3, 4, 5, 6 이렇게 있었던 거에서 여기에 있었던 1번하고 5번 탄소 자리에 있었던 OH하고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헤미아세탈 OH라고 했거든요. 여기 OH 방향이 아래로 생기면은 알파형 이렇게 했었고, 이 OH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베타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 알파에 해당이 됐던 것을 수용액 상태에 넣어두게 되면은 얘가 다시 사슬처럼 고리가 풀어지게 되면서 새롭게 베타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동일한 거에서 이렇게 수용액 내에서 알파형, 베타형으로 서로 바뀌면서 이런 형태를 바뀌는 것을 통해서 성광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변성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알파, 베타, 아노모 이러한 관계를 알파와 베타, 아래쪽에 알파, 위에 베타 형태를 갖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성질체 중에서도 아노모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노모들이 바로 수용액 상태에서 상호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바로 정답은 3번이겠죠. 변성광에 대한 정의. 다음 4번 보시면은 녹말, 전분이죠. 전분의 호화, 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은 하고 찾으라는 거죠. 수산화칼륨, 알칼리구나 라는 거죠. 알칼리 용액 내에서는 수용액상에 비해서 녹말 입자의 호화 속도가 증가한다. 자, 호화를 촉진하는 인자 알칼리 맞습니다. 수용액 중에서 분산된 아밀로즈는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라고 했는데, 자, 호화, 노화 보시면은 호화, 노화에서 우리가 구조를 이랬잖아요. 그래서 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거죠. 아밀로즈,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구조가 있었을 때 아밀로즈는 가로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었잖아요. 이 하나를 포도당으로 봤었을 때 알파 1사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은 쭉 가다가 18개, 20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리,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사였지만 이렇게 고리가 형성되는 것은 16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밀로펙틴의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보통은 얘는 이렇게 6개마다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는 구조를 보였다면은 얘는 이렇게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여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입체상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거는 호화 느리다. 상대적으로 노화도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찹쌀, 찰떡이 일반 맵쌀, 백설기에 비해서 더 쫀득 촉촉한기가 오래가는 이유가 노화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아밀로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화, 분자 구조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빠르다. 반면에 쉽게 굳어버려요. 노화도 빠르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구조적 특징이고요. 그래서 수용액 중에 아밀로즈는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노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맞고요. 설탕 등 당류의 첨가를 통해서 녹말질 식품의 노화 과정을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 소금만 약간 짭짤한 맛만 있는 떡하고 달짝지근한 떡이 있었을 때 달달한 떡이 훨씬 더 덜 굳거든요. 바로 설탕의 역할이 녹말에 있는 수분을 뺏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바로 설탕은 노화를 억제하는 인자예요. 억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죠. 녹말 분산의 가열 중에서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호화 온도는 증가한다.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 맞는 거고요. 3번. 바로 설탕은 노화를 억제하는 인자이다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5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단당류의 유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당 알코올을 물었었는데 구조도 여러분들 잘 봐놓으셔야 돼요. 구조 문제. 특히 7급 연구사,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구조 문제가 뭐 탄수화물의 구조 문제, 당류의 구조 문제, 지질의 구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구조 문제도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 알코올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쭉 이렇게 있었을 때 1번 탄소 자리에 알데하이드기가
CH2OH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수소가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수소가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알데하이드기가 환원되어서 에탄올이 된 구조를 갖는, 자, 여기까지 맞았고요. 산화형이 아니라 바로 환원형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에리스리톨, 탄소 4개짜리.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솔비톨은 글루코즈의 당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둘시톨이라고 나왔는데, 둘시톨은 갈락토즈의 당알코올입니다. 다음, 대옥시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대옥시당은 뭐였었냐면 특히 리보즈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리보즈는 탄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구조를 갖는 것이 5탄당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리보즈였었는데, 여기 2번 탄소 자리에 있었던 OH 구조에서 2번 탄소의 OH기가 여기서 산소가 대옥시,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수소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탄당 구조를 그렸을 때 이 구조가 이렇게 OH 구조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구조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H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대옥시,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 리보즈 형태는 핵산 중에서 우리가 RNA를 구성하는 거고요. 대옥시 리보즈는 바로 우리가 DNA를 나타낼 때 데옥시 리보즈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해서 바로 이건 데옥시 리보즈를 나타내는 형태예요. 데옥시당은 당의 수산기가 수소로 환원된 당으로, 자,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했어요. 환원된 당으로까지 맞는데 RNA가 아니라 데옥시당은 DNA를 구성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RNA 자리에 DNA가 들어가면 맞는 건데 RNA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겠죠. 다음 3번 보시면은 알돈산은 당의 6번 알코올이 산화되어서 카르복실기가 된 것으로 라고 했었는데, 알돈산은 여기 1번이에요. 1번에 해당이 되는 여기가 바로 COOH로 카르복실기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아니라 6번이 아니라 1번이죠. 6번 자리가 카르복실기로 바뀐 것은 우론산이에요. 알돈산, 우론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유도체들의 이름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 보시면은 아미노당은 탄소 2번의 수산기가 아미노기로 치환된 당으로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정답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당에 있어서 여기 자리에 여기 1번, 2번 자리에 OH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로 봤었을 때, 글루코즈의 구조로 봤었을 때 이 자리가 1번, 2번 자리에 OH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2번 자리에 OH 자리에 하이드록시키 자리에 이렇게 NH2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형태를 우리가 나중에 글루코사민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갈락토즈 형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갈락토사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구조가 되는 것은 NH2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아미노당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맞는 답이고요. 6번 보시면은 유지의 산패를 촉진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6번 문제는 유지 문제였어요. 산패 문제 잘 물어보는 문제죠. 유지나 지방질의 저장 또는 가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화 속도는 빨라지더라. 맞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 더 산화되기 쉽다.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들은 반응이 엄청 쉬워요. 더 산화되기 쉽고 요오드가가 큰 유지일수록 산화 속도는 더 빠르다. 자, 여기서 포인트. 요오드가가 크다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많기 때문에 요오드가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중결합이 많은 것들이 산화 속도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3번. 파장이 긴 광선일수록 에너지가 강하므로 산화작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색깔로 볼 수 있는 거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했었을 때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붉을적자, 적외선 해당이 되고요.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것은 파보, 빨주노초, 파남보, 파란색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외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은 열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기기로도 사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봄이 되면서 정말 뭐 햇빛 잘 차단하고 선크림 반드시 발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거고요.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길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길게 투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외선 쪽. 파장이 짧은 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산패를 더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파장이 긴 광선일수록이 아니라 파장이 짧은 광선, 자외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4번 보시면은 금속 또는 금속 이온들은 대체로 유지의 자동산화 과정 중에서 형성된 과산화물의 분해 과정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유리기의 형성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금속 물질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불이, 철, 니켈 이러한 것들 보시고요. 6번의 답은 3번. 다음 7번 보시면은 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지질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얻는 물질로 직세상으로 결합한 탄소 사슬이면서 끝에 작용기로 메칠기를 지닌다. 1번 틀렸죠. 작용기로 작용기를 갖는 것은 카르복실기가 작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성지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글리세롤 구조에 바로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1개, 2개, 3개가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바로 3개가 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서 TG라고 했잖아요. 자, 가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여기를 쪼개버린 거죠. 그러면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방산을 RCOOH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작용기는 COOH예요. 그래서 카르복실기를 이렇게 그리고 쭉 있고 제일 끝에 이제 메틸기를 가질 수 있는데 주 작용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카르복실기다. 직선상의 구조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예요. 지방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EPA, DHA는 어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불표화도가 매우 높아서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에이코사 펜타노익 액시드 탄소 20개의 이중결합 O. 자, 에이코사라는 뜻이 스몰이라는 뜻이고 펜타가 5개라는 뜻이잖아요. 도코사 헥사노익 액시드라고 해서 이거는 탄소가 22개인데 헥사, 이중결합이 6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무려 5개, 6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방이지만 지질이지만 마린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어유, 바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는 안 좋아요. 근데 오히려 산화에는 안정한 거죠. 더 이상 산패가 될 게 없으니까 산화에는 안정하고 탄소 사슬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탄소가 12개, 14개, 16개, 16개 탄소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녹는 점, 끓는 점도 같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에 불안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오히려 포화지방산은 산화에는 안정하다 이렇게 가는 거. 4번 보시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2개의 이중결합 사이에 단일결합이 1개 존재하는 비공액형의 시스형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거 구조 잘 봐보세요. 구조 문제 제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의 3의 2에 해당이 되는 리놀레익 액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의 3에 해당이 되는 리놀레닉 액시드, 리놀렌산이 있어요. 얘는 이중결합이 9번, 12번에 있고 얘는 이중결합이 9번, 12번, 15번에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9번, 12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1번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2, 3, 4, 5, 6, 7, 8, 9번 자리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10, 11, 12번 자리에 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봐보시게 되면은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시스형, 이중결합이 있는 방향에서 서로 양쪽으로 꺾여 있으면은 트랜스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천연의 지방산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시스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만 봐보세요. 이 구조만 이렇게 9번에서부터 13번까지만 보게 되면은 이중결합, 단일, 이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결합 사이에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한 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 두 개가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에서 이중결합 사이에 한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공액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중결합 사이에 두 개 이상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비공액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액 이중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의 상태는 시스형의 비공액 이중결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인데 나중에 이게 3패가 되면은 일부는 시스가 트랜스형이 될 수가 있고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공액 이중결합으로 일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3패가 됐었을 때 3패가 되게 되면은 트랜스 공액 이중결합 형태로 바뀌지만은 천연 상태에서는 시스형의 비공액 이중결합 형태이다라는 거죠. 자, 이 구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8번 보시면은 다음 중 유지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도 잘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기본 문제이면서 자, 1번 유지의 탄소수가 많고 탄소 아까도 말했지만 탄소수가 많다라는 것은 4개, 6개, 8개, 12개, 20개 뭐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탄소수가 많고 포화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감소한다. 잘 안 녹고 융점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동물성 지방, 고체 지방일수록 상온에서도 고체 지방으로 굳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요.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자 분리가 돼서 이거 유리지방산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두유를 먹었는데 이거를 여러 번 튀기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가열에 의해서 3패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떨어진 이렇게 유리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유리지방산이 많아질수록 기름을 달군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막 연기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3패된 기름이었던 거예요. 유리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3패가 되면서 끓는 점, 연기가 나는 온도, 발연점이 바로 낮아지게 돼요. 쉽게 연기가 나오게 되죠. 다음 3번 저급지방산. 자, 저급지방산이라는 것은 고급지방산이죠. 여기서 지금 고급지방산 이거 여러분들 그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굴절율이라는 것은 꺾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지에 있어서 굴절율이 높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저급지방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급지방산일수록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일수록 그 다음에 3패 나중에 유지가 처음보다 3패 시 굴절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이 유지의 물리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비중은 감소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비중은 물하고 비교했었을 때 무게값에 해당이 되는 것을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저급지방산일수록 불포화 지방산일수록 그 다음에 3패된 지방산일수록 중합이 되면서 비중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저급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이거 왜 특징들이 틀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유지 자체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급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저급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비중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8번에 4번이 틀린 거죠. 유지의 물리적 성질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화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다음 9번 보시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20개에서 23개 정도가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는 이제 성분, 기본 틀이 되게 되는 건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약 20여 종으로 거의 모두가 D형으로 존재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틀렸죠. 아미노산은 이렇게 카르복실기도 있고 카르복실기 옆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보통 아미노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에 해당이 되는 특징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기라고 하죠. 그래서 알기인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은 이 알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소인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HH, 수소가 있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글리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글리신은 따라서 수소를 갖기 때문에 얘는 부재탄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부재탄소를 갖고 있다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글리신 때문에. 그래서 글리신이 아닌 나머지 것들, 이제 는 부재탄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R 자리가 CH3, 메틸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또 알라닌이잖아요. 이렇게 수소가 있거나 메틸기가 있거나 구조가 간단한 아미노산은 단맛을 띄었어요. 근데 이 알기가 길어지고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면 쓴맛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정미성, 맛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는 말도 맞는 거죠. 자, 어떻든 여기에서 카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탄소, 알파 탄소 자리에 아미노기가 바로 붙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왼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L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구조는 알파 위치에 L형의 구조를 갖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D형이 아니라 웬만하면 L형이고요. 자, 양쪽성 전해질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양쪽성 전해질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카르복실기 쪽은 CO2- 를 띨 수 있고, 여기에 수소를 받아서 이쪽은 NH3 플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두 개의 이온을 가질 수 있는 양쪽성 전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pH가 저하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H가 저하한다라는 것은 수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수소가 제공되면은 카르복실기 쪽이 다시 COH가 되고, 그러면은 바로 아미노기 쪽에 플러스만 남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온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H가 증가한다 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이드록실기를 제공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이드록실기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때는 이 암모니아와 하이드록실기 쪽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쪽이 NH2와 물분자로 안정화가 돼요. 물분자가 안정화가 되면은 결국은 CO2-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음이온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양이온을 띠게 되고, pH가 증가하게 되면 음이온을 띠게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전극을 걸었을 때 어느 쪽으로 나가겠느냐. 마이너스니까 음극으로 갈 것이고, 이거 플러스에서는 음극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에서는 양극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요. 전기를 걸었을 때는. 자, 그래서 pH가 낮아지게 되면 카르복실기의 수소화가 진행이 된다. 맞죠? 카르복실기 쪽에 COH가 되는 수소화가 진행이 된다. 맞는 거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방향족 아미노산은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방향족 아미노산은 벤젠고리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에, 벤젠고리를 갖고 있는 것들에 티로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 구조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특히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닌하이드린과 반응을 해서 청자색의 중화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반응을 우리가 닌하이드린 반응이다 라고도 했었어요. 정답은 1번. 10번 보시면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단백질의 구조. 문제가 나오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있잖아요. 특히 단백질의 1차 구조의 이해로는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단백질의 기본 구조는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하나의 카르복실기와 수소, 아미노기, 그 다음에 알기,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만날 거예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잠깐만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가깝게 지금 이렇게 하나, 또 다른 아미노산 둘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얘네가 이쪽에 카르복실기 쪽에 COOH, 이쪽에서 아미노기의 NH2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물분자 두 개가 물분자가 빠져나가요. H2O. 물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쪽에 CO하고 NH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CO, NH 사이사이가 다 이러한 구조들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사이가 이런 식으로 CO, NH만 남아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펩타이드 구조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구조는 이러한 아미노산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일자로 연결이 되는
1차 구조는 펩타이드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1차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2차 구조가 되면은 꼬여서 알파 형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이는 알파 헬릭스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로 엮이는 병풍처럼 된 베타 시트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나 베타 시트는 2차 구조의 특징인 거지 1차 구조의 특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선 구조나 병풍 구조는 1차 구조의 특징이 아니라 2차 구조의 특징이다.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보시면 두 분자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것을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디펩타이드라고 하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간의 아마이드 결합으로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간다. 이거 있죠. 아까 제가 지금 그렸던 거. COOH, NH2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CONH를 만드는 것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이드 결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맞는 문장이고요. 폴리펩타이드 사슬 중에서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시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은 규칙적인 나선 구조의 형성을 방해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미노산 구조는 제가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수소, 알기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프롤린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은 구조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런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탄소, NH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바로 프롤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프롤린 구조 속에 또 이렇게 오각형에 해당이 되는 구조를 갖고, 이쪽에 이렇게 카르복실기, 이러면서 OH, 그래서 하이드록실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고 하거든요.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이런 이 구조는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규칙적인 틀을 깨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란 것은. 그리고 얘네들은 NH2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옥기 NH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이렇게 NH2는 아미노기라고 하고 NH는 이민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은 바로 규칙적인 나선 구조의 형성을 방해한다. 맞아요.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수소결합과 소수성 작용을 통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진 구조에 3차도 들어갈 수도 있고 4차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에서 1차, 2차, 3차, 4차 구조의 특징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 구조는 펩타이드, 2차 구조의 알파 헬릭스와 지금 병풍 구조의 주 특징은 수소결합이고요. 3차 구조는 이황결합, 소수결합, 여러 가지 결합이 섞여 있어요. 이런 특징적인 거. 다음 11번. 식품 단백질의 변성 조건에 대한 변화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변성은 지금 말했던 거에서 1차, 2차, 3차, 4차에서 2, 3, 4차는 변했지만 1차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해요. 대두 글리시닌은 75, 85도시에서 1, 2%의 염류, 칼슘염, 마그네슘염 이란 염류가 들어가게 되면 응고돼서 결이 형성돼서 두유가 두부가 되는 거 변성이에요. 염에 의한 변성. 우유의 카제인은 70도씨의 열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돼서 침전된다라고 했었는데, 카제인 단백질의 특징은 레닌에 의해서는 응고가 되지만 열에는 응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남백, 오보글로불린이 들어있는데 얘를 저어주잖아요. 오보글로불린을 저어주게 되면은, 남백을 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있었던 거에 얘가 풀어져요. 여기에 공기하고 닿게 되면은 이 공기면을 감싸면서 바로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기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힘을 줘서 우리가 머랭친다라고 하잖아요. 비팅. 힘을 주게 되면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포를 만드는 것인데, 바로 액체 중에 기체가 들어가는 형태의 기포를 만들게 돼요. 액체 중에 기체.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진 것을 다시 젓는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4번 보시면은 육류 콜라겐, 우리가 질긴 부위, 뭐 다리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이제 콜라겐 성분, 질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뭉글뭉글하게 풀어져요. 이거를 젤라틴으로, 열에 의해서 변성돼서 젤라틴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건 맞고요. 2번, 카제인은 열에 응고하지 않는다. 효소에 응고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그래서 11번에 2번이었고요. 12번 보시면 계란을 킬달법으로 분석할 결과 총 질소량이 6.4%였다. 이 시료의 조단백질의 함량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상의 특징에 있어서 어떤 식품에 그러니까 조가 붙는 단어는 뭐냐면요. 순수 단백질이 아니라 크루드, 거친이란 뜻이에요. 조단백질의 약 16%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질소더라라는 이제 이 전제 조건을 깔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소값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품의 조단백질 함량이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알아보려면은 얘를 알기 위해서는 N 곱하기 이 16%가 100분의 16이란 뜻이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16분의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질소 곱하기 6.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소계수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6.25인데 이것이 16%의 이제 역값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값에, 질소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금 6.4라 그랬잖아요. 6.4 곱하기 6.25를 계산하게 되면은 3번 4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13번에 자,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4개가 있죠. A, D, E, K 이렇게 있게 되는데 비타민 A는 레티놀, 레티날, 레틴산의 형태로 존재하며 시력과 관련된 것은 레티날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비타민 문제에서도 구조 문제가 잘 나오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문제를 지금 구성하다 보니까 1회 문제는 유난히 구조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 A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있어야 돼요. CH3, CH3,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베타 이오논해.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구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들로 쭉 연결이 되게 되는데 천연의 상태는 같은 방향으로 있게 되는 트랜스 형태를 갖고 있게 돼요. 비타민 A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지금 2개로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거. 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소프렌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소프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타 이오논 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 끝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끝에 자리에서 CH2OH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레틴올, 알데하이드 키 형태를 갖고 있으면 레틴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레틴산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티놀과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티날 같은 경우에가 레티날에 옵신이 결합되게 되면은 얘가 로드옵신이 되면서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갔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어두운 데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암적응에 해당이 되는 로드옵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레티날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하고 관련된 것은 레틴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레티날에 관련된 것들이 옵신하고 결합을 해서 특히 시각 효과하고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은 맞는 거고요. 비타민 D는 혈중 칼슘의 항상성에 중요하고 지방흡수 불량 환자, 노인,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햇빛을 보지 않는 사무직 근무자에게서 결핍증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비타민 D는 에르고스테롤, 그 다음에 콜레칼시페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디하이드로콜레칼시페롤 형태 등의 그 전구체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전구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비타민 D로 활성화가 되려면 자외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손등 정도는 내놓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햇빛을 보지 않는 사무직 근무자, 뭐 혹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D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 E는 적혈구 용혈에 따른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면은 철분이 필요하겠지. 비타민 E하고 주로 관련된 것은 용혈성 빈혈이에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적혈구 막에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어야지 얘가 탄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쉽게 산화되면서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적혈구가 터져버리는 빈혈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맞지 않는 건 3번이고요. 4번에
비타민 K는 나프토퀴논기를 가지고 있어서 결핍 증세는 적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 비타민 K는 K1에 해당이 되는 필로퀴논, K2에 해당이 되는 메나퀴논, K3에 해당이 되는 메나디온,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구조의 형태는 이렇게 육각형의 오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각형의 오각형이 있고, 육각형에 똑같이 이렇게 육각형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K1, K2, K3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 구조,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K1, K2, K3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공통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육각형처럼 육각형 두 개, 벤쟁고리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나프토퀴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프토퀴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우리 장내에서도, 대장내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결핍 증세는 적은 편이다. 맞습니다. 3번이었고요. 14번. 곡류 껍질의 성분으로 칼슘과 철분의 체내 흡수를 낮추는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현미, 껍질째 먹는 게 좋긴 하지만은 굳이 이제 단점을 하나 찾자면은 소화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칼슘과 철 등 미량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영양소들의 흡수를 방해해 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피틴산이에요. 그래서 피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트산. 얘는 이노시톨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노시톨은 이런 식으로 육각형 형태를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였어요. 육각형 고리를 갖고 있는 형태의 바로 이제 환상형의 당이 이노시톨이었었는데, 여기 구조에 인산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인 형태를 갖고 있는 구조가 피틴산이에요. 근데 이 인산기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칼슘과 철의 흡수를 저해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피트산이고요. 참고로 1번의 얄라피는 고구마에서 나오는 수지배당체였었고요. 3번의 아크롤레인은 아까 그 유지를, 지방을 가열했었을 때 나오는 염기, 주 성분이 아크롤레인이고요. 4번의 헤마글루티닌은 콩이라든지 피마자에 들어있어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나쁜 성분으로 보는 것이 헤마글루티닌이에요. 정답은 2번. 다음 15번 보시면은 다음 중 효소의 역할 및 반응 특성에 관해 올바르게 설명한 곳을 골라봐라 라고 했었는데, 효소가 있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효소와 엔자임, 효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성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랬을 때 이 효소, 엔자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있었을 때 기질하고 효소가 이제 이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이걸 이만큼을 뛰어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가 있게 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지 않아도 이만큼만 있어도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눈길을 내려올 때 썰매를 탄다든지 스키를 타게 되면 더 빨리 내려오잖아요. 모터를 타면 더 빨리 내려올 거고. 이랬을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오도록 에너지를 줄여줌으로써 더 쉽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효소의 특징이에요. 효소를 갖는 것들. 자, 보시면은 효소 작용을 통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맞아요. 효소 반응은 화학 반응의 반응의 평형상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맞아요. 효소 작용을 통해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자, 답은 봐보세요.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 들어야 되는 것을 이만큼만 들어야도 되겠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줄어들었잖아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자, 효소 반응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반응 속도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안 그래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pH 범위가 있는 거고, 일정 범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굳어버리고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최적 pH 범위, 최적 온도 범위, 효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범위, pH 범위를 가지고 있게 돼요. 무조건 높아진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가나다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16번 보시면은 영양소의 소화, 가공, 조리에
중요한 효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소화에 주로 작용을 하는 것은 가공조리에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소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가수분해 효소들이 가장 큰 특징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수분해 효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수분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수분해거든요. 그랬을 때 볼게요.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쪼개주는 거, 인볼타제는 설탕을 슈크로즈를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주는 거, 글루코시다제도 당들을 쪼개주는 것이죠. 1번에 나와 있는 카탈라제는 산화환원 요소예요. 얘는 산화환원 요소는 주로 이제 에너지 낼 때 뭐라든지 산화환원에 관련된 건데 특히 과산화수소를 물 분자와 산소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카탈라제의 특징인 거죠. 이건 카탈라제는 산소를 주고받고 수소를 주고받고 이러한 것들을 산화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소화 이러한 작용에 주로 작용을 하는 것은 가수분해 요소예요. 정답은 1번. 다음 17번 식품의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자, 1번에 테트라피롤 유도체의 구조인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클로로필은 수용성 색소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색소 문제에서도 구조, 제가 지금 이번 1회 문제는 구조들이 많은데 테트라피롤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 피롤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모노, 다이, 트리, 테트라 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 CH, 메틴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메틴기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운데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하나, 둘, 셋, 네 개 테트라피롤로 해서 하나의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포르피린 링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특징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아이소프레노이드 유도체로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카로티노이드는 아까 베타이오논 지웠나요 제가? 베타이오논 핵과 이소프렌 단위를 가지고 있고 동물성에도 있는 거 식물성에도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안토시아닌은 이거는 아이소프레노이드 단위 아니에요. 얘는 바로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지용성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천연에서 트랜스 형태로 광선에 불안정하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소프렌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결합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에 약한 특징, 광선에 약한 특징이 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나낭, 호박에는 루테인이 들어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비타민 A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 뭐냐면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는 뜻 자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고 해서 얘는 크게 카로틴 계열과 잔토필 계열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카로틴 계열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라이코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토필 계열에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잔틴도 있고 루테인도 있고 제아잔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도 있고 캡산틴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렇게 베타 이오논 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크립토잔틴 이 네 가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타 이오논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베타 이오논 핵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비타민 A로의 활성이 강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크립토잔틴 이 네 개만 가능한 거고요. 지금처럼 라이코펜은 안 돼요. 루테인 안 돼요. 그래서 라이코펜과 루테인은 비타민 A로 전환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감마카로틴, 크립토잔틴만 비타민 A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베타 이오논 핵을 가지고 있어서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18번 보시면은 식품의 갈변 반응 중에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었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으로 맞아요.
갈색 색소는 중간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마이야르 반응에 의한 갈색은 멜라노이딘이었어요. 멜라노이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초기, 중간, 최종에서 최종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1번이 틀렸네요. 아미노기와 카보닐기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반응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이 돼요. 낮은 온도에서도 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져요. 맞고요. 수분 함량 10에서 15%에서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온도가 오르면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맞아요. 수분 함량 10에서 15%가 AW로 따졌을 때 0.6, 0.7 정도 됩니다. pH가 높아질수록 갈변 속도도 빨라지는데 최적 pH 범위는 6.5에서 8.5 정도다. 맞아요. 나머지 건 다 1번이었고요. 19번. 다음 향신료의 매운맛 성분 중에서 효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자,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 최비신은 후추의 매운맛, 알리신은 마늘의 매운맛, 아릴리소시오시아네이트는 겨자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매운맛인데 알리신은 알리나제에 의해서 작용이 돼요. 알리신은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릴리소시오시아네이트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작용이 돼요. 그래서 각각 효소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것은 디귿과 리을이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0문제 보시면은 식품의 레올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자, 외부의 힘이 변형이 일어난 경우에 내가 가해진 힘을 제거했었을 때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이 힘을 놓게 되면은 다시 처음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해요. 가소성이 아니라. 자,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 변형이 일어났었을 때 그 힘을 제거한 후에도 확 부스러뜨렸는데 손 뗀 다음에도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변형이 회복되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예사성은 낫또 이런 거 저었을 때 쭉쭉쭉 실처럼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예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 보시면 점성이 크다는 것은 유체가 점성은 흐르는 힘에 대한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점성이 크다. 우리가 꿀하고 우유 비교해 봤었을 때 꿀은 점성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점탄성은 점성도 있고 탄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의 탄성과 유체의 점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성질로 신점성은 국수처럼 쫙쫙쫙 늘어지는 거, 경점성은 떡처럼 찐득찐득한 거 있는 거고요. 두 가지는 점탄성이 맞아요. 근데 세 번째 나와 있는 파쇄성이 있잖아요. 파쇄성은 바사삭 깨트리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점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옳은 것은 3번이다. 자, 이번 1회 문제는 지금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매우 쉬운 것보다는 약간 중상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게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구급과 더불어서 보건연구사 쪽에서도 나올 만한 문제들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헷갈렸구나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고 2회 들어가도록 할게요.